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국민과 함께 통쾌하게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다같이 통통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속 시원하게 진단하고 파헤치는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치 시사 토크.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저는 정책위 의장 권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말 통쾌한 토크를 잘근잘근 해주실 우리 법사위원이시죠? 오신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팟캐의 거의 고정입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 청년당원 장지훈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지훈입니다. 네,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대정부 질문의 첫 번째 주자이시기도 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그러시죠? 예. 제가 첫 번째로 이번 국감을 앞두고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 대정부 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선정은 그냥 기억 니은 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게 질문할 수 있느냐가 이게 기준이 되는데, 오신환 의원님 그 첫 번째 질문자의 자격에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그런 질문을 첫 번째에 던지셨습니다. 바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이 정부의 십상시가 누구냐라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예,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네. 사실 대정부 질문의 첫 말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촛불 정부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 또 대한민국을 좀 바로 만들어달라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출범을 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또 신뢰를 받아야 될 텐데, 과거와 동일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대통령께서 늘 얘기했던 책임 총리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럼 과연 그 뒤에 누가 있냐, 청와대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예. 총리가 당시에 금시초문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오신환 의원님은 정답이 머릿속에 계셨죠? 예, 예측 가능한 사람들은 있는데. 예, 우리 모두 아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 총리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정부는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정부다. 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낙연 총리가 방어를 나름 잘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워낙 경험과 경륜이 있고 또 점잖게 대응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그 핵심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그 위에서 그것을 행정부의 강요들 위에서 군림하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언론과 국민들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그런 이유로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문제 제기하셨고 본인의 공약과 또 국정과제에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면서까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분이 장본인이 대통령이신데, 광화문 시대는커녕 지금 오히려 더 비대해진 청와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 검찰개혁을, 사법개혁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언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이게
숨어서 하면 이 적발되는 순간 저게 잘못됐다 이거를 모두가 아는데 너무 대놓고 너무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네.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 네. 그 모습이 익숙해져 저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의 네. 또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문재인 정부의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네. 특히 정책실에서 많은 정말 시간을 들여서 애써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것이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더 이상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고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국정 난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와대 정부라고 일컫는 그 핵심의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내각 장관 중심의 부처 운영이 아니라 특히 총리가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지금 말씀하신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또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특히 뭐 초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의 다 나서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많이 봐서 익숙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예. 비서라는 것 자체가 그림자처럼 뒤에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장관을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정책을 주도하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이제 총리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총리께서 인정을 하셨나요? 뭐 이제 그거는 좀 뭐 이제 앞으로 예. 낙하산 인사라고 했던 그런 공공기관의 인사들에 있어서도 좀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중을 하겠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예, 제가 오신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잘하셔서 대정부 질문 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봤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그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까지 못쓰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즉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내 사람을 쓰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이게 철학하고 신뢰라는 말이 들어갔지만은 결국 내 사람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대놓고 선언을 한 예, 거죠. 예. 그래서 저것도 저렇게 대놓고 그냥 너무 당당하니까 하는구나. 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저희의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잘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야당일 때랑 너무나 어떻게 정반대가 되는 게 이거 참 아쉽고요. 네. 과거 야당일 때 뭐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민주당도 백서를 냈거든요. 그 백서의 수준이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기간 동안 네. 거의 뭐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내려 꽂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고 지금 이낙연 총리나 과거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비슷하게 했는데 능력 있고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배제할 게 뭐가 있냐. 전직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 당뇨들 뭐 이런 분들이 대거 공공기관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 능력이나 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과거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낙하산 인사로 얘기하고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와 별 다를 것 없는 지금 낙하산 인사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한 네티즌께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어떻게 내는 하셨는데요?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예. 사실 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별명을 아십니까? 좀 이게 공중파가 아니니까 수위를 좀 세게 가져가겠습니다. 닭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성이 문씨인 걸 따서 달이라는 별명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티즌이 닭이 기억을 잃으니 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억의 이 발음의 일실성을 이용해서 어디서 맨날 그런 걸 찾아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는 그게 임무기 때문에 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항상 찾고 다닙니다. 기억을 네, 잃으니. 닭이 기억을 잃으니 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태를 꼬집는 거죠, 너무나. 네. 촌철살인으로. 그런 점에서 대단하시네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것이 뭐 나름대로 도덕성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다른 어떤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사실 정의롭지도 않고 이런 면에서 보면
특히 과거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뒤집는 모습을 볼 때 사실 그건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정의로운 주장들을 했던 분들이 똑같은 일보다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저는 정말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닭이 기억을 잃으니 달이 되었다. 좋아해 주시는데요.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예. 기억. 그죠? 기억. 네, 예. 기억, 뭐 기억. 받침에서 기억을 빼면. 예. 우리 오신환 의원님이 진행했던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국감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신데 지난번 하태경 의원님도 그랬지만 국방위도 참 국감에서 재미없는 상임인데 네. 요즘 상당히 핫한 곳이 됐고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도 원래는 그 1인당 차지하는 감방의 평수가 얼마냐, 그래서 과밀되지 않았느냐, 뭐 양형이 유전무죄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곳인데 네. 요즘은 완전히 주제가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아주 핫해진 그런 상임위가 됐는데, 예, 이번에 그 국정감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송사문제 그리고 지금의 무슨 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 또 국민들의 최대 관심이고 또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몰려 있는 상태라 이번 국감이 굉장히 좀 크게 뭐 불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최초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공약에 했던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 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개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공수처 설치 문제는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아마 논쟁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법농단 네. 예, 이 부분이 핫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소송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답변을 이렇게 명쾌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아주 뭐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 정부를 이번 탄생시킨 그런 원인이기도 했었죠. 이 네. 사법부의 문제, 적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되기 이전부터 오신환 의원님께서는 아주 네.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무슨 네. 개인적으로 뭐 혹시 원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혹시 저는 사실은요. 사법 피해자. 제가 비법조인이잖아요. 사실은 뭐 사법시험 존치 관련해서 제가 법사위를 선택해서 좀 지원해서 갔는데 19대 국회 말부터 지금 한 3년째 법사위에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조계가 검찰, 또 법원, 또 제야에 있는 변호인들 이런 어떤 법조 3륜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개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비법조인들이 좀 참여하면서 뭐 이게 신선한 또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꾸려면 이게 모든 법조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당과 상관없이. 네. 법조인이신데.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 많이 제가 벽을 느꼈고요. 이게 좀 일반인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들을 어떻게 좀 분산할까 저는 네.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불필요한 권력을 좀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조금 당내 과거에 또 보수정당 내에서도 이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들을 가져왔었죠. 예. 이 말씀, 이 시각이 정말 필요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사위가 너무 많은 전직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직 그 법조인들은 법사위를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오히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해내는 그런 의원님이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예.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사법부가 또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네. 언론을 장식하는 경우는 또 정말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이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사실은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모든 뭐 법조계가 특히 검찰이 최고의 뭐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조직이긴 했지만 사법부도 뭐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그래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뭐 소위 말하는 재판거래, 사법농단 이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뜨악한 거죠.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3년 법사에 있으면서 과연 법원이 저 정도였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또 최근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 조직 논리로서 그걸 디펜스하는 모습들을 보고 야 이거 진짜 법원 이걸 외부에서 정말 칼질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사법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도 현재 있고요. 요즘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댓글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재밌네요. 읽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지금까지 같아요. 보신 댓글 중에 제일 좋았던 댓글이 어떤 좋은 게 거였어요? 아니라 검찰개혁 눈높이에 맞게 법도 고치고 검찰개혁 해야 하는데 문 씨는 정은이만 보고 이게 이런 한탄의 또 댓글도 써주셨네요. 네. 예. 법원, 많이들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예. 법원도 불신 대상 되었습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예. 예.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을 하나 말해보자면은 네. 법조인 출신으로서 예. 지금 최근에서 특정 단체에서 요직에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치는 큰 요인이 또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네. 그 새로 추천이 돼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네. 그 인사청문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파적이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8번의 위장 전입을 하신 분도 후보자가 돼가지고 네. 그때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기억나는 게 이분 혹시 간첩이에요? 댓글 가져온 거 우리나라에서 8번 정도 옮겨 다니는 위장 전입을 한다는 않죠. 거는 그 제가 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했는데 청문회를 네. 처음에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답변을 잘 네. 못하더라고요. 그 뭐 성인이 돼서 어머니가 엄마가 그것을 네. 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분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예. 지금 저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는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요. 또 사법 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에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 영역을 보장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 소위 말한 뭐 정치 검찰들이 계속 거기에 기생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정치 권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 쌓여온 것이 지금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결국엔 이 정부가 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19대 때 검사들을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다 뭐 저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에 개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설마 판사를 파견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정부가 놀랍게도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그 인천의 부장판사를 현직에 있는 판사를 그만두고 법무비서관으로 김영현 법무비서관을 데려다 썼죠. 이것이 이제 뭐 사법부 내부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요. 이게 모든 인사청문회 때 뭐 그 법조인들께 물어보면 다 본인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이중성, 내로남불 참 아쉬움이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 검사 파견이 문제가 돼서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막았더니 현직 판사를 데려다 쓰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죠. 정말 그거는 그냥 하나의 관행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네, 지키는 네. 그럼요. 원칙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 이제 퇴임하고 나오신 법관을 청와대에 이렇게 모셔가는 정말 대놓고 이것도 대놓고 그냥 하는 일인데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저희들이 반응을 좀 늦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현직 판사 못 가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의외의 일이었어요. 검사만 늘 파견 보냈으니까 네. 판사는 아예 생각도 못 경험을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를 만들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대정부 질문할 때 서두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네. 정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자영업의 위기, 이 아마추어 정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선할 줄은. 예, 뭐 정부가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정부에 대한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정의롭고 당당하고 떳떳한데 그렇지 않은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차라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공약을 못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못 지키겠다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오히려 정직하고 국민들한테 볼 때는 솔직한 것이지 전부 쇼하고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은 정의롭고 당당한데 왜 그러냐라고 한쪽에 몰아세우면서 갈라치기 하는 이런 쇼 정부는 정말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정지훈 청년 당원이 네. 여러 번 히트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 장지훈입니다. 여기서 계속 댓글로 저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장지훈입니다. 예, 성을 바꾸다니. 예, 죄송합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입니다. 예, 초대 대법원장인 그 가행 김병로 선생님의 그 취임 기념일인 9월 13일을 기념을 해서 이제 그 사법부에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데 올해가 70주년이어가지고 대법원이 그 2호선 서초역하고 네. 그 교대역에 홍보물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네. 걸린지 아세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쇼킹한 거 뭐죠? 어서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은 처음이지 라고 걸렸어요. 네. 정말 처음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난맥상인 난국인 야.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말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하철 광고에다 예. 이거 쇼킹하네요. 예, 정말 쇼킹함의 연속이 예. 이 사법부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오늘 그 국감에서 다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쭉 좀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또 어떤 부분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네. 좋을지 말씀. 사실 뭐 국회에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활동이 국정감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은 정말 공부하고 준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많은 갈등과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상임위로 비춰졌는데 좀 일하고 이렇게 좀 실용적인 상임위로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톤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으로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또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정말 국민들로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꼴분결인 또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랄하게 좀 비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7번에 걸쳐서 이런 통통통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각 상임위의 정책적인 어젠다를 국민들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쉽게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당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국민들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늘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언론에 그렇지만 이 거대 정당 그 한국당과 민주당이 싸움하는 그런 모습들만 주로 언론에 나오지 네. 우리가 좀 대안을 제시하고 중간에서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절충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은 또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늘 대립과 싸움의 정치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협치하고 우리가 하나의 또 선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모아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극적이고 보여주기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피해는 국민들께 다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바른미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에는 참 오신환 의원님 힘내세요. 힘내세요라는 그 응원의 댓글이 많습니다. 식사를 잘 안 하고 다니시는 걸로 힘이 많이 보이시나 안 나 봐요.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센 사람인데 네, 응원에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주실 오신환 의원님이었습니다. 우리 장지훈 청년당원은 또 네, 마지막으로 저는 뭐 마지막에 제가 뭐 길게 뭐 말 건 아니고 네.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 당원 또 청년 당원으로서 항상 우리 의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잘 응원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그 화이팅. 먼저 팟캐를 소극적으로 공유하시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올리시- 많은 바른미래당 청년 당원분들 이 팟캐스트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요즘 가장 정말 국민들의 고민이 모여있는 경제와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김동철 환노이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